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소득 순위를 발표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 리스트의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올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가수는 같은 대표적인 것부터 30세 이하 뮤지션 중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같은 독특한 리스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독특한 리스트 중에서 2013년 가장 많은 돈을 번 힙합 아티스트 20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순위와 액수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5위는 버드맨으로 2,100만 달러, 4위는 니키 미나즈로 2,900만 달러, 3위는 닥터 드레로 4,000만 달러, 2위는 제이지로 4,200만 달러, 1위는 퍼프데디로 5,000만 달러입니다. R&B 뮤직류의 퍼프데디가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알 수가 있죠. 올해 월드컵 주제가 We Are One을 부른 핏불도 순위 안에 있습니다. 바로 10위입니다. 총 1,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순위로만 보면 상위권은 아닙니다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2억 원이니까 시장의 규모만 다를 뿐이지 절대적인 액수는 엄청나죠. 핏불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쿠바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계열의 음악을 많이 불렀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주제가의 적임자로 지목된 것 같습니다. 핏불이 부른 주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핏불은 요즘 힙합보다는 일렉트로닉 댄스를 자주 들려주는데요. 이번 주제가 We Are One도 요즘 유행하는 하우스 장르로 편곡되어 있습니다. 핏불의 We Are One입니다. Put your flags up in the sky, put them in the sky. Show like a wall. And wave side to side, side to side. Fly to a line. Show the world where you're from, show 'em where you're from. We are one, baby. Show the world we are one.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One love, one life, one world, one fight, whole world, one night, one place, Brazil. Everybody put your flags in the sky and do what you feel. It's your world, my world, our world today. And we invite the whole world to play. It's your world, my world, our world today. And we invite the whole world to play. En mi mundo, tu mundo, el mundo de nosotros. Invitamos a todo el mundo a jugar con nosotros. Show like a wall. And wave side to side. Fly to a line. Show the world where you're from. Show 'em where you're from. We are one, baby. Show the world we are one.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지금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중단,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루짜리 경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자회사가 여행업이라든지 또 수영장 같은 이런 부대 사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도록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폐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을 연결을 해서요. 왜 파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네. 오후 2시부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시죠, 지금은요? 예,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역에서 결의배를 하고, 네. 한 4시부터 지금 행진을 해서 네. 서울시청 쪽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월 11일 날 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 허용한다든지 부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히고 또 병원비도 많이 이제 오르고 이러니까 이런 의료 영리화 정책을 좀 폐기해라. 이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경고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연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예,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민영화가 상당히 이슈였는데 뜨겁게 이슈였다가 다른 정치 이슈들이나 이런 거에 묻혔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또 뭐 민영화 맞아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던데 의료 네. 민영화, 영리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든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게 의료 민영화도 아니다. 예. 또 국민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또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국민 여론을 좀 조사를 하려고 이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네. 해보니까 이제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69.7%, 약 70% 가까이 되고요. 네. 찬성한다는 23.1%밖에 안 됐고요. 예. 그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병원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 회사,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68%가 반대를 했고요. 네. 뭐 부대사업 그러니까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네. 그런 시설을 갖춘 부대사업 관련해서도 66.6%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70% 가까이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하셨나요? 예. 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여론 전문 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렇다면은 70% 정도는 지금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건데. 네, 그렇죠.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의료노조와의 의견이 비슷한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의료 민영화라고 통째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입장이에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투자 활성화다. 뭐 혹은 뭐 외국인 그 관광객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분명히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뭐 정부에서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의약품도 팔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의료기기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 예, 이게 국민들이 이제 워낙 이 반대가 심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뺐어요. 네. 대신에 이제 뭐 호텔이나 사우나도 만들고 뭐 체력 단련장이나 목욕탕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품이나 뭐 식품 판매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의원 임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그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이제 그 대상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거여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에서 조금 수정을 한 정도로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투자 활성화 대책 개정안을 내놓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건의료노조께서 그러면은 문제라고 보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쪽만 알고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의료노조에서 지금 문제로 보고 있는 점은 어떤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병원이 지금 이제 민간 병원이 한 94%니까 절대 다수죠. 그런데 네. 비영리 원칙이 지금은 이제 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네. 건데 문제는 이제 영리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은 외부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 수익은 이제 외부로 빼돌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허용해 주거든요.
이제 병원이 결국은 이제 외부 자본이 투입돼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돈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 정부의 주장대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부대사업을 허용을 해주면은 그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거고, 오히려 이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면은 병원 경영 손실이 안 나야 되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영리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부대사업 확대해가지고 돈 벌어라. 네. 큰 정책 자체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의료를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또 벌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안 벌리면은 병원을 가는 돈,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 관련된 네.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판매하게 되면은 진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그걸 권하고 그럴 거다. 네. 왜냐하면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유할 거다. 그럼 네.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부담하는 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렇게 강권한다고 해서 그 같이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 예를 들면 이제 진료를 하고 나서 예. 일주일 동안 우리 운동시설에 가서 그러니까 자회사가 만든 운동시설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일주일치를 그걸 받고 와라. 아, 재활치료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거요? 하면은 환자가 예. 네. 그걸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예, 예. 네. 근데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도만 잘 마련을 하면은 원격 진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편리한 점도 있죠, 물론. 예.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이제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원격 진료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주면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또 처방도 해주고 이렇게 네. 편리한 지점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 질병이라는 게 이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뭐 들어보고 또 기계 검사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격 의료 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 수치를 가지고 뭘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도 내리면은 상당히 이제 이 오진 확률도 높고 의료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 원격 진료는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네. 많아서. 예. 그래서 그 의사와 의사끼리의 어떤 그 원격 진료라든지 또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끼리 원격 진료 서로 협조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더 발달이 돼야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원격 의료 기기를 통해서 환자 진료하고 처방하겠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아직. 누구에게 위험한 거가 되는 건가요? 환자한테 환자에게요? 위험한 거죠. 그렇죠. 환자에게요? 네.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예.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의료기기나 기술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뭐 오진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같으면은 오히려 이제 의사들이 직접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방문 진료를 하고 또 간호사도 네. 방문 간호를 하고 이런 걸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 좀 공공병원을 세워서 네. 늘상적으로 좀 찾아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그게 이제 거동 불편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기계로 대체하겠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쨌든 이런 뭐 의료 자회사의 영리 법인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인수합병도 또 허용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긴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건 바뀌지 않으니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강권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병원에 직접 이제 외부 자본이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뭐 흔드는 건 아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의료민영 아니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리 자본이 병원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병원이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리 자회사를 마치 유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지만은 외부에 이제 이 자본이라는 게 이제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병원이 이제 최고의 뭐 소위 말해서 뭐 먹거리 산업이다 이제 성장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병원 운영권이 지금은 이제 의료법인 뭐 병원한테 있겠지만은 점차로 이제 외부 자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의료업에 대해서는 영리 자회사가 개입하지 알겠습니다. 못하지만은 예. 이후에는 실제로는 이제 외부 자본이 병원 운영 자체를 네. 의료업 자체도 이제 넘보면서 결국은 이제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전 단계다 이렇게 네네.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험한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건강보험도 점차 이제 무너질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늘 하루 파업을 하셨는데요. 예. 앞으로는 그러면은 정부가 이걸 완전히 처리를 해야지만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반대를 안 하실 건가요? 그렇죠. 완전 처리를 예. 지금 요구하시는 왜냐하면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네. 만약에 이제 뚫리게 되면은 예. 저희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영리병원 도입이라든지 또 건강보험 붕괴라든지 이런 게 올 거다. 네. 반드시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도 안 하고 사실은 이제 의료법에는 영리 추구 네. 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근데 법 개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여서 이거 처리 안 하면은 어쨌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얘기하자라는 그런 제안은 안 왔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예. 했고 대화 요청도 했고 네. 26일 날 저희들이 면담 예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건복지부에. 네. 면담도 할 거고 입장도 전달할 거고 예. 국민 서명운동도 또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만 명 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호응도 좋고. 예. 대화를 하시면서 좀 줄여볼 수 있는 점들을 줄이시는 것도 현명한 기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과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은퇴솔루션에서는요. 최근에 노후의 가장 큰 부담은 성인 자녀라고 합니다.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 학업을 늦은 나이까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성인이 됐지만 부모가 다 부양을 해야지 됩니다.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성인 자녀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DTI입니다. DTI는 주택을 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DTI의 첫 글자 D는 빚을 뜻하는 대시고 끝에 I는 소득을 뜻하는 인컴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그중 100만 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면 제 DTI는 50%입니다. 지금 서울의 DTI 한도가 50%니까 전 돈을 더 빌릴 수 없겠네요. 참고로 경기도와 인천은 60%를 한도로 뒀고 그 외 지방엔 DTI 한도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투기가 많으니까 수도권에만 규제를 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DTI를 풀어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DTI가 높아지면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네요. 법인세 단일 세율화. 예. 네. 이거 뭐 어떻게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떤 게 논란의 초점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누진세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이때 법인세 과세 표준은 법인 소득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소득 2억 원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에는 세율 10%, 그다음에 2억 원에서 200억 원 구간에는 20%, 네. 2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22% 세율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 단일세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 하나로 하기 때문에 10%, 22%가 아니라 하나로. 하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최고세율 22%로 다 통일하자는 그런 얘기도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럽죠. 왜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22%로 세율을 법인세율을 단일화하자라는 게 아마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해 때 한국조세연구원도 이제 수치는 얘기 안 했지만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과세 구간을 단순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니까 이걸 2단계나 뭐 1단계로 이제 단순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때도 이제 반론이 많았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지금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 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표출했는데 이 오문성 그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좀 비중 있는 얘기 아니냐. 정부의 심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거겠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세연구원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 대통령의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맞춰 가게 될 텐데 오 교수는 이제 그 중요한 싱크탱크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의 그 관심사 이런 것 등을 좀 반영한 거 아니냐 이번 주장이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재부 세제실장 얘기하기로는 3단계를 한 2단계 정도로 줄이는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문성 교수 조장은 그러면 2단계예요? 아니면 1단계? 지금 오문성
교수는 1단계 얘기를 했죠. 2%를 얘기했는데. 단일화군요, 완전히. 예, 완전 하자 그런 얘기인데. 네. 이제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1단계는 조금 반론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단계를 한 2개 정도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그 단일세율로 22%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세수가 한 3조 원 정도가 더 거친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그 3조 원 거치는 게 대기업들의 세수가 늘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게 아니고 대부분 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세수가 3조 원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대기업이 잘 나간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돼요, 분명히. 네. 그런데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양극화는 또 갈수록 심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거는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추세라고 그러면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열심히 또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갈수록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양극화가 심화될 터인데 네. 이 누진세제를 이렇게 완화해서 단일세율로 바꾸게 되면 그게 순기능이 별로 있을까?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좀 많이 합니다. 항상 그럴 때 벤치마크 대상은 OECD 회원국이잖아요. 예. OECD 그럼 선진국들은 대부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뭐 조세연구원도 그랬고 지금 오 교수님도 그랬고 얘기하는 게 지금 OECD 회원국이 34개국인데 네. 지금 23개국이 단일세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우리 하나는 상황에 맞아야죠. 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맞아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복지 지출도 우리나라 2배 이상 하고 있고 경제 GDP하고 비교해서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극화 해소하는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일세율 하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뭐 2단계도 뭐 저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 뭐 3단계 유지가 어려우면 2단계로 하되 낮은 쪽으로 단일 뭐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작년에 이제 그 조세연구원이 그 얘기를 하기를 해. 저희들이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같은 세율로 하면 세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수가 동일한데 네. 세수를 동일하게 묶어놓고 전체를 단일세율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이게 21%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금을 대부분 다 이제 그 대기업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평균이 21%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21점 몇 %가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 뭐 단일세율로 할 때 21%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죠? 그럼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그거는 22%에 맞추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걸 낮출 수는 없고. 네. 지금 뭐 정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절대적으로 22% 최고수를 낮출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없고 지금 이제 그럼 지금 정부도 지금 이제 그 복지 재원 때문에 지금 증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아마 2단계로 가더라도 22%는 그냥 놔두고 밑에를 어떻게 올릴 거냐. 네. 아마 2단계로 가게 된다면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일본처럼 소비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잖아요. 네네네. 이걸 또 올리자는 주장도 오 교수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네. 이걸 이제 13%로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3%로 높이면은 그게 거의 한 18조 정도 될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일반 증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서민들이 좀 부담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예견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예. 공개석상에 그때 후보였겠죠.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총선 때는 복지를 14조로 한다고 그랬어요. 15조. 네. 대선 때 27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2조가 왜 갑자기 늘어났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세 2% 올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기 박근혜 정부가 부가가치세 한 2%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제 지난해 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못했고 올해 3% 얘기한 거는 이제 2%를 원래는 목표는 2%였는데 다른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그 지출 구조 조정해서 뭐 돈 만든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 교수가 지금 3%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한 4%포인트 올리면 한 18조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역진세성이 강해서 서민들이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의 이만호 교수가 상당히 경제통 아닙니까? 예. 예, 고려대 경제통인데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해서 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올라서. 많죠. 네. 지금 5%에서 8% 높였는데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증세는 없다는 말은 완전히 뭐 바뀌는 거고요. 역전이 되는 거고. 아, 정세는 없다는 얘기. 그렇죠. 복지를 하는데 뭐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거는 없애도 증세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론자들은 네.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고 네. 법인 부가가치세 2% 올릴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다 이렇게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오 교수 얘기처럼 안 될 것이고 그냥 앞으로 뭐 협상을 뭐 정치적인 게 협상이기 때문에 툭 던져놓고 네. 뭐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최대치를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기를 안 해보면 그냥 법인세율 단일화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거의 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수명 100세 시대 노후 설계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특별한 코너입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인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아까 예고를 했어요. 성인 자녀 리스크. 예.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현상으로는. 그래서 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모 속삭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성인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또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그냥 이제 공부 더 하고 결혼 늦게 하고 이런 게 그냥 리스크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상속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결혼을 요즘 또 미혼 비율이 높습니다. 네. 결혼을 이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또 부모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저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 세대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자녀 교육.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또 봐주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거만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드는데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드나요, 부담이? 성인 자녀 1인당 해서 한 90만 원 정도 듭니다. 90만 원이라면 기간은 한 달에. 한 달에. 예. 두 명이면 거의 뭐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아, 그래요? 예. 뭐 먹는 거라든지 예, 같이 이제 뭐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돼가지고 같이 벌고 부담하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또 청년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겠네요. 근데 외국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행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일본은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낙하산? 예, 네. 패러슈트 싱글이 아니라 패러사이트 싱글입니다. 패러사이트? 예, 예. 저도 처음에 낙하산이라고 헷갈렸는데요. 예, 그러게요. 예,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건 어디 기생하는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도 취업을 늦게 하고 그다음에 미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연금과 더불어 같이 사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쪽은 또 부모들 연금 좀 받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고요. 네. 동양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키퍼스라고 그럽니다. KIPPERS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약자입니다. 네. 다 약자를 붙여놨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부모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벌레 취급. 진짜 기생충이네요. 좀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에서 연금이 괜찮은 국가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은 저성장에 직면해서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늦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직 취업을 잘 안 하려는 성향도 있잖아요. 프리터 이런 거 하면서.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인 자녀 리스크, 기생하는 성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꼭 나쁘다 이럴 수는 없는데 서로 이렇게 잘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5, 60대 보면은 성인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수가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네. 또 결혼하면은 또 이제 분가해서 나가겠죠. 하여튼 이제 지금 그 정도인데 일본의 사례를 따른다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냐 하면은 서로 대화를 잘해서요. 이제 일이 있으면은 가사일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가 같이 살면은 별로 안 좋답니다. 가사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도 딸이 같이 살면은 가사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부모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식도 편하고요. 괜히 눈치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도 떳떳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솔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다 떠나가가지고 혼자 사는 것보다 어떤 때는 또 자식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신건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다른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할 때 문제입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리스크입니다. 어느 정도나 우리는 결혼 자금이 드나요? 이 남자 여자가 이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들 2 가지면 결혼시키고 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남자는 집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계산을 해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 7,500만 원. 그다음에 여자가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대략 6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자녀 1인이 이러니까 아들을 2 가지고 결혼을 시키면은 평균 1억이 넘게 결혼 비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1억 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전세 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없는 돈을 제가 이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순간의 어떤 만족이고 순간의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자식한테 그 순간 얼마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 순간 이렇게 돈을 빌린다든지 그나마 있던 돈으로 그 순간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렵거든요. 노후가. 부모는 뒤에 일을 해서 돈 벌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고 자식은 그래도 일을 해서 돈 벌 가능성이 계속 있는 그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노후 생활비는 적어도 다 미리 계산을 해놓고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은 돼주고 아니면은 그 비율을 최소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제가 교육비하고 다릅니다. 교육은 자녀가 향후에 커서 자기가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어떻게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결혼 비용이라는 거는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비용을 적게 하더라도 자녀가 헤쳐나가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이제 갖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예. 뭐 헐어서 예.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 줄 거 이런 예.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유 그게 제일 위험한 제일 발상입니다. 위험한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어차피 줄 거 부분은 뭐 돈이 넉넉하다면은 네. 자녀가 처음 출발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괜찮죠. 근데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요즘 모르겠어요. 이제 교육비도 주고 이런 것까지 줘야지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근데 또 못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심적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단기적인 그런 부분의 갈등을 예. 없애려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게 되는데. 사람이 가까이 예. 닥친 일은 일단 먼저 해결하고 멀리 보이는 일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 네.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라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다른 리스크는 뭔가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예. 문제인데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상속을 미리 해주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첫째 장남한테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장남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화장실 들어올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죠. 예. 언제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다든지 부모를 안 예. 만나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자식을 찾아갑니다. 네. 근데 다른 자식은 이게 너무 화가 나죠. 돈은 섭섭하다. 오빠한테 다 주고. 예, 뭐 이거 이런. 뭐 나한테 찾아온다 해서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난 이제 부모가 요즘은 이제 법정에서 그런 청구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줬던 상속에 대한 부분을 생활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걸 줄 때 보면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너는 내가 부양하라 네. 하는 걸 이제 다 자식도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생활비를 달라는 그런 소송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지 말란가요? 어떤 거 답이요? 당연히죠. 그리고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한 것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먼저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국 남자들이 이제 아들한테 준다든지 네. 자식한테 준다든지 하는데 그럼 배우자가 힘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좀 충분히 생활할 돈은 사실은 물려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식한테 주는 것도 좀 이제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이지만은 네. 주고 나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있는 맞아요. 권력이 예. 없습니다. 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정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리어 왕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이요? 예. 보면은 첫째 딸, 둘째 딸, 이거 예. 셋째 딸은 좀 이제 솔직한 네. 딸인데 첫째, 둘째 딸한테 다 자기의 신하 100명만 남겨두고 다 모두 다 물려주었다가 네. 결국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인 자녀 리스크를 찾아볼 수가 있군요. 예. 네. 그러면은 미리 많이 상속하지 마라. 그리고 예. 배우자 부분을 확실히 남겨놔라. 이런 예. 것들이 좀 그 관건이 되겠네요. 예.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60세 엄마라고 하시고요. 예. 31살 아들이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예. 미국으로 박사후 과정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당연히 지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으시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게 많지 않다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 직원 사례도 있는데요. 예. 똑똑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영국에 유학 가는 바람에 네. 예, 그 부모님이 그 생활비 조달을 해주려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예.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포닥 과정이라고 그러죠. 네. 박사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돈은 이제 처음 정착할 때 돈은 네. 대줄 수 있겠죠. 그 외에 돈은 이제 그 정도 알아서. 나이가 되면은 예. 이제 스스로 좀 벌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절대 자기의 일단 재정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에 선심을 쓰지 마라. 예. 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돌이 맥콜. 예, 생생경제 트위터와 페이스북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당첨자는 느티나무님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과 화제의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